right now? 고어 영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화 소우. 피해자들의 기억을 잃게 만들어 납치한 뒤 강제로 생존을 건 게임을 시키는 잔혹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게임의 설계자이자 살인마 직소가 자신의 정체를 기괴한 장난감 인형으로 감추며 게임의 룰을 설명하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잔인한 데스게임도 소름 끼치는 녹음기의 목소리도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1999년 3월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마을. 신시아 바질은 길거리를 거닐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후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이었는데 그날도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중개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시아의 앞으로 의문스러운 캠핑카 한 대가 도착했고 캠핑카 안의 남자는 자신이 그 손님이라며 신시아에게 캠핑카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당연히 경계했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중년 남성의 얼굴에선 악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신시아는 흔쾌히 응하고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신시아를 운전석 뒤편의 공간으로 안내했고 신시아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생활 흔적이 가득한 공간에는 경찰 배지와 신분증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것을 본 신시아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순간 갑자기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신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시아에게 배지와 신분증을 들이민 남자는 너는 체포됐다고 말하며 수갑을 채우려 했죠. 그러나 신시아는 희끗한 노인의 얼굴을 한 남자를 상대로 조금 더 뿌리치면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극렬히 저항했고 남자 혼자서도 수갑을 채우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캠핑카 안에서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신시아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전기가 흐르는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와선 신시아를 내려치기 시작했죠. 갑작스런 충격에 신시아는 그대로 쓰러졌고 남자와 여자는 신시아의 손목과 캐비넷 손잡이에 수갑을 채워 걸어두곤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해지는 정신을 겨우겨우 가다듬으며 신시아는 다시 탈출할 궁리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갑이 느슨해 손목을 몇 번 돌리니 수갑이 빠졌고 신시아는 계속 수갑을 차고 있는 척 몸을 웅크리곤 차가 멈추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차가 정차한 순간 바로 뛰쳐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며 꺾자 신시아의 몸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녀의 수갑이 풀린 것을 알아챈 운전석의 남자와 여자는 황급히 달려와 신시아의 옷을 모두 벗기고 테이프로 신시아의 입과 얼굴을 감아 구속했는데요. 초범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익숙한 몸놀림들이었죠. 캠핑카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나 달렸는지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누워있을 쯤 자갈길 위를 들어선 캠핑카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여자는 신시아에게로 다가오더니 도구 상자에서 족쇄 한 쌍을 꺼내 신시아의 발목에 채우고는 신시아를 일으켜 캠핑카 밖으로 끌고 갔죠. 외진 숲속 같은 곳일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캠핑카 밖의 세상은 넓고 푸른 호수가 있는 주택단지. 주택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 소리를 질러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신시아는 너무 겁에 질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온몸을 감쌌죠. 그들은 문을 열고 신시아를 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매트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쇠사슬이 달린 목줄을 신시아의 목에 채웠죠. 쇠사슬을 난관에 묶은 후 그들은 오디오에 테이프를 넣어 재생시켰습니다. 오디오에선 녹음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Hello there, Are you comfortable right now? Well, at least you'll need to get your shit together and listen to this tape. I'm going to tell you in detail why you have been kidnapped,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and how long you'll be here. 30분이 넘게 재생되는 테이프에는 신시아에게 성적으로 어떤 학대를 가할지가 구체적으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반항했던 피해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도 담겨 있었죠. 그들은 본격적으로 신시아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닌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 고문했죠. 가혹한 고문 행위에 못 이겨 비명을 질러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방음을 철저하게 해놓아 집안의 소리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휴가철에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라 신시아가 잡혀있던 3월엔 마을 대부분이 비어 있었죠. 그들은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하며 이틀 동안 신시아를 고문했고 신시아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 모든 고통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납치된 지 이틀날이 되던 밤 지쳐 쓰러져 있는 신시아에게 여자가 갑자기 다가왔는데요. 여자는 신시아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널 장난감 상자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납치 사흘째인 다음날 아침, 남자 또한 신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유니폼을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그는 손과 발에 묶인 족쇄를 풀어주며 신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장난감 상자로 갈 거야. 그들이 말하는 장난감 상자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안 됐지만 신시아는 그게 정말 나쁜 무엇이겠구나 알 수 있었죠. 남자는 그렇게 속삭이곤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안에는 여자와 신시아뿐이었는데 여자는 TV만 보며 신시아에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죠. 손과 발이 자유로워져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목에 걸려있는 쇠사슬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 가까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모진 고문을 받아내던 신시아는 정신이 점점 몽롱해졌죠. 그런데 그 순간 집안 가득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시아를 쳐다보곤 소리 지르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다른 방으로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요. 커피 테이블 위에 열쇠 뭉치를 그대로 올려놓고 떠났고 신시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열쇠가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이란 걸 신시아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신시아는 최대한 몸을 뻗어 커피 테이블에 닿기 위해 애썼고 그럴 때마다 쇠사슬에 목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겨우 열쇠 뭉치 집기에 성공한 신시아는 수십 개의 열쇠를 하나하나 자물쇠에 꽂아 넣으며 맞는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째인지도 모를 열쇠를 돌리고 있는 그 순간 거실로 돌아온 여자는 신시아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는 곧바로 신시아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유리 조명으로 내려치는 등 계속 방해했지만 신시아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넣고 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순간만큼은 신시아에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자물쇠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가까스로 난간에 묶인 쇠사슬의 자물쇠를 푸는데 성공한 신시아는 여자와의 1대1 대치 끝에 여자를 송곳으로 공격한 후 지옥 같았던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시아는 그 길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맨발에 피가 났지만 그녀를 멈출 수 없었죠. 민가가 보일 때까지 달린 신시아는 문이 열려있는 집 아무 곳을 골라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신고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건 앞서 의뢰받은 사건의 자료를 얻기 위해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경찰서에 있을 때였습니다. Yes, I'm calling for a young lady that ran into the house. She says she's just been raped. 저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의 문제가 클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게 됐죠. 저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신시아는 어째선지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경찰들이 범인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다고 설명했죠.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 안에서는 저는 신시아가 겪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극악무도했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다며 꼭 범인들이 잡혀야 한다고 걱정했죠. 신시아를 병원에 보내고 나온 지 얼마 안 있어 범인들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시아가 탈출하자마자 캠핑카로 도망치던 범인들을 도로에서 발견했고 그대로 긴급 체포했다고 했죠. 남자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 레이, 여자는 그의 동거녀인 신디 핸디. 두 사람은 당연하게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신시아가 마약 중독자라 약을 끊기 위해 도와준 것이라며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기에 치료 중 도주에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는 것이 데이비드와 신디의 주장이었죠. 저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FBI까지 출동해 집안은 사람들로 정신없었죠. 데이비드와 신디의 주장은 아주 쉽게 반박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집안은 신시아가 묘사했던 대로 감금장치와 끔찍한 고문기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신시아가 누워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매트 위에는 치열했을 신시아의 사투를 가늠할 수 있었죠. 혹시나 다른 감금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마당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곧장 내려갔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트레일러가 있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모습에 그저 창고겠거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컨테이너 안은 말 그대로 고문실이었습니다. 삼면의 벽엔 집안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고문기구가 달려 있었고 책상 같은 곳엔 알 수 없는 약물과 각종 의료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인 비디오와 잡지 또한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그리고 컨테이너의 안쪽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쓰는 의자가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의자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의자가 놓인 위치의 천장에 거울이 달려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도록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 화면을 크게 설치해 피해자들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죠. 카메라는 또한 CCTV 역할도 해 범인들의 안방에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었는데요. 트레일러 안을 수시로 감시하며 피해자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감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는 신시아 이전에 납치됐던 희생자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몇 번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고문했는지 세세하게 그림 메모와 일기장으로 기록해놓는가 하면 나체 상태의 끈으로 결박해둔 희생자들을 폴라로이드로 찍어 벽면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모든 범행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했는데요. 이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본 결과 데이비드와 신디에게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최소 14명, 최대 60명까지도 추산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의 신원이 불분명했는데 이는 데이비드가 일부러 매춘부나 불법 이주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측이 돼 저희는 그의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범행에 탄식만 내뱉을 뿐이었죠. 그들은 마당에 놓인 트레일러를 두고 장난감 상자라고 칭했는데요. 인간이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가학적인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여자들을 납치해다 자신들의 성노예로 부리며 수년 동안 성고문과 성폭행을 저질러왔다고 실토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이상성욕, 이른바 사디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신디의 진술에 의하면 데이비드가 10대 때부터 또래 여성을 묶어 고문하고 살해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털어놓기도 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성향이 비슷한 것을 알았으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애꿎은 희생자들을 물색해 자신들의 성욕 해소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신디뿐만 아니라 데이비드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 제시 레이 또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사건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희생자를 납치하면 수개월간 고문한 뒤 대부분은 살해했지만 가끔씩 살려주기도 했는데요. 살려보낼 때는 마취제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섞어 피해자들에게 복용시킨 후 고속도로에 버리고 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다량의 약을 강제로 먹은 피해자들의 기억력을 감퇴시켜 트레일러 안에서의 범행을 피해자들이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비디오에 촬영된 피해자 중 한 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만나러 갔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부부싸움을 한 후 가출했는데 집을 나선 며칠간 있었던 일이 도통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최면 치료를 통해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었죠. 저희는 사망한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색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유품은 모두 트레일러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FBI에서도 100명의 요원을 투입했지만 단 한 구도 찾지 못했죠. 경찰 조사 중 수십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이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임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신디의 피해자이자 또 다른 생존자인 몬타노라는 여성이 그들의 트레일러에서 어렵게 벗어났을 당시 곧바로 경찰에 달려가 신고했으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데이비드의 딸 제시 또한 처음엔 자기 아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진행조차 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사실이 밝혀져 한 차례 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데이비드와 신디의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그의 동거녀 신디 핸디는 수사에 협조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85%를 살고 난 후 가석방으로 2019년에 출소됐는데요.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웃들의 비난과 반발이 거세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시애틀로 간 이후로는 더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잔혹한 판을 짠 극악무도한 살인자 데이비드 파커 레이에게는 징역 224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데이비드는 수감 생활 1년도 채 안 되어 교도소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신시아는 오히려 그가 죽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애꿎은 세금으로 그를 먹이고 재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채 풀리기도 전에 너무나도 쉽고 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살인자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저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